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카메라 필름의 상징과도 같았던 코닥을 기억하십니까? 코닥은 1888년 설립 이후에 카메라와 필름 시장을 장악했다가 디지털 카메라 열풍에 밀려서 지난 2012년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코닥입니다.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자신들의 필름 시장을 위협할까봐 디카 기술을 묵혀놨었죠. 그 결과는 회사의 파산 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초창기에 이동통신회사 내부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당시 문자 메시지 유료 수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메신저 서비스를 사장시킨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온 국민이 알고 있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다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시대가 빨라질수록 생존을 위해서 변화하는 것,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6월 27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북적북적 거릴 겁니다. KBS 기자들이 똘똘 뭉쳐서 원탁의 기자들 K로 찾아뵙는 날인데요.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체율, 연체액 모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특히 제2금융권 대출 또 다중채무자가 많은 상황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졌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이것도 9월이면 끝납니다. 자영업자 부채 상황 긴급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라면 가격, 정부가 라면 가격 압박에 들어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밀가루 가격까지 이제 정부가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먹거리 부담이 참 만연한데 또 다른 곳에서는 3만 원에 달하는 햄버거 세트를 먹기 위해서 4-5시간 줄을 서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가는 시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2025년 2년밖에 안 남았네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이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뒤면 100명 중에 20명 이상, 10명 중에 2명 이상이 노인인 나라가 되는 거죠. 문제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가장 높다는 현실인데요. 출생률이 낮고 평균 수명이 높을수록 이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과연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고령 사회를 뛰어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와, 정답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항상 그 정답 되게 빨리 보내주셨던 이계환님이 무임차 시대, 이연승님은 초사이언 사회. 예, 초사이언 사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반가운 소식이 수출 쪽에서 들려야 되는데 수출은 어떻게 하반기에도 먹구름이 낀다는 전망이 있네요. 그게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일 거예요. 예.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의 최대 변수를 꼽으라고 하면 반도체 중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맏형격인 반도체가 좀 반등해줘야 동생격인 자동차만으로는 뭔가 한 2% 역부족이거든요. 네.
근데 기대가 너무 큰 탓일지 모르겠는데 정작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 전망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특히 다른 IT 산업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의 34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체는 절반 이상 55%가 내년 2024년 하반기 이후에도 반도체 수출이 중국의 봉쇄 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부정적 답변을 한 겁니다. 이미 봉쇄 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라는 업체는 30% 선에 그쳤는데 네. 이걸 다른 업종과 좀 비교를 해보면 수출 회복 시기가 좀 빠르다라고 예상했던 석유화학은 올 하반기 네. 수출 회복될 것으로 봤고 2차 전지와 조선업계는 이미 회복했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IT 업계 중에서도 유독 반도체 기업이 업황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디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네.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수요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거. 또 하나를 꼽으라면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대한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이 뭐냐? 바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기업들이 답변을 한 것인 만큼 그렇죠. 더 이제 많이 와 닿게 되는데 반도체 산업도 빨리 턴어라운드가 돼야 될 테고 여전히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더 낮춰 잡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이게 발표도 얼마 안 남았죠.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발표 앞서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다들 국내외 기관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네. 정부 역시 따라갈 거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반도체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1분기 워낙 부진했고요. 2분기 최악이 예상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기획재정부,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예요. 네. 이걸 1.4 내지는 1.5%로 낮출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이미 앞서서 OECD, 그다음에 IMF, KDI 대부분 약속이 나는 듯이 1.5로 낮췄어요. 네. 한국은행은 더 부수적으로 봤습니다. 1.4까지 낮췄어요. 근데 이 1% 성장이 무서운 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밑돕니다.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수준인데 초반인데 이렇게 되면 역대 세 번째로 낮고요. 특히 11개 외국계 증권사의 평균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냐? 1.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참 2%대 성장률 가지고 정말 저성장 시대다라고 지적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2%대 시대도 그리워지는 정도고. 좀 반가운 소식이 그래도 있어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희소식이 들렸죠. 네. 이 현대건설이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건설 사업에 50억 달러예요. 단일 네. 규모로는 6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우디에서 그동안 수주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아미랄 프로젝트라는 건데 사우디 유전 중심지에서 이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발주처가 이제 사우디 국영 최대 회사 아람코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이제 의미 있는 게 현대건설이 모든 공사 과정을 일괄 수행합니다. 설계에서부터 구매, 건설에 이르기까지 네. 이른바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의 이제 현대건설이 1975년 첫 발을 내딘 이후 이만큼 단일 수주로서 최대 규모를 따냈다. 전 세계에서도 7번째 정도로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반증이고요. 이번 대형 수주가 또 의미 있는 게 상반기 우리 건설사를 해외에서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일거에 만회해버렸습니다. 이거 포함하면 누적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13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누주 실적 120억 달러보다 14%가량 초과했습니다. 사실 하반기가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주택 경기도 너무 안 좋았고 해외 수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폭발적인 거는 기대에
미치질 못했었고 하반기에는 좀 전망들이 어떨까요? 건설사들 전망. 맞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건설사들 해외에서 중동에서조차 고전을 했거든요. 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중동사에서 경쟁사인 뭐 프랑스 이런 데서 고배를 마셨어요. 그래서 수주 경쟁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건설이 초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 예정된 프로젝트가 대규모 프로젝트가 상당히 됩니다. 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 입찰 결과도 하나 둘씩 윤곽을 드러내는데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빌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에 네. 우리가 300억 달러 40조 원 규모 28건의 MOU를 체결했다. 당시에는 양해각서.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 맞습니다. 정도였죠.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양해각서가 정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진짜 수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우디의 뭐 가스전 입찰, 하나건설의 뭐 신도시 사업 재개와 같은 것들이 줄줄이 예견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민간 건설기업 단독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온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여기다가 정부가 지원사가 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 더 기회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변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분양가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 단가가 이건 보통 공사액이 3, 4년 장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요인 여기다가 이제 보통 대출을 끼게 되는데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악화 등은 현실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여전히 넘어야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건설사 뉴스가 이어집니다. 알짜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일부 건설사들이 이른바 벌떼 입찰이라고 하죠. 뭐 위장 계열사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쫙 뿌려놓고 다 자기네가 받으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정부가 이걸 확실히 좀 손 보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제 알짜 공공택지는 사실 이게 지금 뭐 굉장히 그 프로젝트로 파이낸싱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유망한 리스크가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양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령 자회사까지 동원해서 한꺼번에 입찰해서 입찰권을 따내는 걸 벌떼 입찰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최근 5년간 공급한 공공택지를 좀 따져봤어요. 191필지 입찰 조사해봤더니 네. 당첨 상위 10개 건설사가 확보한 필지가 전체 57% 108개에 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은 한 번 입찰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계열사 사실상 무늬만 같은 네. 자회사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벌떼 입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과거 10년간의 입찰 기록 전수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벌떼 입찰이라는 건 뭐 기업의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한테 분양가 상승으로 피해를 유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좀 처벌을 좀 강화해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 자체를 근절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시대 될수록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전기를 정말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또 수도권에다가 두려는 수요가 많았었고 이게 이제 비수도권으로 옮겨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인터넷 데이터를 모아두기 때문에 대용량, 예. 전기 이제 소비량이 많은데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요. 지금 IT 업계에 따르면 2029년까지 국내에만 네. 730여 개 데이터 센터가 추가 건설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원하는 입지는 다 수도권이에요. 이제 비용 포함하게 되면 입지가 가까워야 좋거든요. 네. 그런데 전기 먹는 아마 수도권에 만일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집중이 되면 전기는 주로 해변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남부지방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걸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배전성망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 전기료 폭탄. 요금 폭탄도 또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데이터 센터는 비수도권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보조금이나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지원 혜택을 주니까 일부 기업들이 뭐 전남 성군에다가 첨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이제 다양하게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으로 이제 분산 유도하는 이 실효성을 좀 거둬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돌아왔습니다. KBS 서영민, 조정인, 성민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영업자 대출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 우선은 숫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영업자들이 전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하고 있는 그 연체율이 1%, 중소득,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한다. 사실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심각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좀 먼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연체율이라는 게 사실 기자.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잖아요. 은행이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제 10,000원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이 그 연체율을 감안해서 이제 뭐 변동금리를 조정을 해야겠죠. 가상금리를 조정을 해야겠죠. 연체율이 1%라고 하면 100만 원 빌려줬을 때 10,000원 못 받는 건데 이 부실률을 만약에 은행이 미리 선반영을 한다면 금리를 1%씩 올리는 거죠. 네. 그 대출 받는 입장에서 금리가 1% 오른다 그러면 굉장한 영향일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체율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퍼센트 1%, 2%는 이제 조금 감이 안 올 텐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낮아 보이잖아요. 1%라고 하면. 근데 네.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은행권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정부 사실상 압박으로 해서. 근데 이게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 한 5차례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서 이 뭐 약간 부실 채권이나 이런 거를 눌러왔던 건데 그럼에도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위험 신호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0. 몇 %다, 뭐 0.2%, 3%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낫다, 걱정할 거 없다고 했는데 그건 진짜 정말로 정부가 눌러왔기 때문이고 이제 정부가 여전히 지금도 누르고 있다고는 봐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1%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것이고 사실은 이 전체 총량으로 보면 그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 대출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대출 뭐 부동산 대출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긴 할 텐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총 대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 전체 뭐 부채, 뭐 정부 부채, 가계 부채 합해서 뭐 2,000조가 좀 넘는다고 쳤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의 연체율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면 지금 현재 추세인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자영업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9월이 되면 이 자영업자 대출들의 상환 기점이 많이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정부가 어느 정도는 대환을 해주는 방법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그 만들어내는 방법이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만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렇죠. 또 이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 세금입니다. 정부가 만들어낸다 하면 세금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기존의 쓰임새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는 모양새가 관측이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어디에선가 쓴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렇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글쎄요. 이 빚을 갚는 건 좀 역부족인 걸까요? 네, 뭐 일상 회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경기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는 조금 뭐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도 자영업자들 처음 시작할 때 빚을 많이 지고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한 10명 중 9명 정도는 대출을 이제 지고 시작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동안 뭐 일상 회복이 됐지만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나가는 비용은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회복으로 이어졌는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영업자들 얘기를
얘기를 들어보면 영업 시간이 요즘에 좀 사실상 짧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저희 방역 조치의 하나로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좀 늦게까지 노는 문화가 사실 좀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뭐 영업시간이 사실상 운영하는 게 예전에 뭐 1시, 새벽 1시, 2시까지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시간이 좀 짧아져서 그 자체도 이제 뭐 수입이나 이런 게 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다. 뭐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테이블 회전 자체가 줄어든 거죠. 특히 저녁 시간에도 그랬고 우리 뭐 직장인들도 많이 좀 체감하시겠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사실 회식을 하더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 9시 뉴스 끝나면 한 10시쯤 만나자고 해도 다들 흔쾌히 만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9시에 끝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사실 이게 웰빙이기도 합니다. 뭐 좀 더 나아지는 거라고 보면 나아지는 걸 수도 있고 가정에 더 빨리 들어가고 더 오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좋긴 한데 그 다른 말로 자영업자의 언어로 번역하면 저녁 장사가 짧아졌다. 그렇죠. 안 좋은 거죠. 이게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네.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제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현실화라는 얘기가 많았죠. 현실화. 최저임금 현실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에너지 요금 현실화 등등 해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갈수록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감당하기 어려워진 거고 그 인건비 문제 때문에 문을 일찍 닫는다는 자영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 구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다음에 그 제 친구가 이제 그 자영업을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요. 예컨대 뭐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차명을 이용해서 고용보험을 좀 타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까지 그걸 다 받아주지 않으면 그 이제 알바생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더 이제 내야 되는 거죠. 비용이 덜 나가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 가지고 논의 중인데 그 결과도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에게 가장 크게 와 닿을 테니까요. 우리가 좀 지켜볼 게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이거는 이제 연체율 가지고 계속 한번 이야기를 가져가 볼게요. 추경호 부총리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해줘서 연착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크게 걱정할 것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자영업자들의 연체, 이거 연착륙이라고 확실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일단은 만기 연장을 뭐 2025년까지 해줄 거고 원리금 상환도 분할 상환으로 최대 5년까지 유예해서 이제 최대한 갚는 기간이나 이제 빚을 급격하게 갚아야 되는 거는 막아보겠다 뭐 이런 취지긴 한데 사실 뭐 그렇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가 깎이는 건 아니고 이자 부담이나 뭐 원리금 부담은 여전하고 또 아까 저희 말씀드렸지만 물가나 다른 비용 이런 것들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자는 계속 꾸준히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렇게 뭐 쿠션을 두긴 하지만 이게 실제 자영업자들이 뭐 이 조치로 인해서 이게 괜찮을까? 요거는 조금 의구심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하님이 자영업자 힘듭니다. 유유 한숨이 점점점 보내주셨고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자영업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더 걱정인 게 그래도 이게 갚을 능력이 되면은 괜찮은데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이제 70% 이상이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즉 세 군데 이상의 금융사에서 빚을 끌어온 사람들인데 이게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까 이제 뭐 아까 9월에 연착륙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장 큰 문제긴 하거든요. 이 자영업자 대출의 70% 이상이 다중 채무자라는 거는 이제 뭐 개인 사업자 대출이 뭐 3개 이상인 차주들을 이제 이런 다중 채무자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한 10명 중 7명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다는 의미고 뭐 더는 대출이 받기가 어려운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이 정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무늬만 정상인 부실 채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출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9월에 이게 조치가 종료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종료되면 원리금을 또 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장이 좀 된다고는 하지만 기간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다가 또 이 다중 채무율 같은 경우는 만기 연장 대상이 아닌 대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뭐 코로나19 긴급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채무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내기 시작해야 되면은 이게 과연 뭐 정부가 의도하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가장 다중 채무자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다중 채무의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다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빚을 낼 때 뭐 예컨대 신한은행에서 냈는데 또 우리은행에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그러면 대출을 안 내주죠. 그 은행에서 은행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더 이상 그 돈을 더 빌릴 수 없으니까 뭐 저축은행을 가든지 아니면 상호금융을 가든지 그런 식의 다중채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영민 기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얘기는 이 자영업자 채무 자체의 위험성 그리고 이 구조의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개인 부채나 아니면 뭐 정부 부채 위험을 얘기할 때 이게 점점점 규모가 늘어나면 걱정하는 이유는 그 자체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경제 외부적인 쇼크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늘 외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관계없이 우리는 늘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수출하는 가게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쇼크가 왔을 때 자영업자 대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기하급수적으로 그 연체율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쇼크의 가능성을 전 세계가 다 같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가격 얘기할 때도 두 번째 주제 얘기할 때도 얘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지금 전 세계는 금리를 올려가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을 확 풀었다가 긴축하는 국면에 끄트머리에 가고 있는데 보통 세계적인 뭐 국가 부도나 기타 등등의 쇼크에 의한 사고는 지금 시점 이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쇼크가 온다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뭐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걱정이 오히려 좀 더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엄청 크다. 그래서 이게 계속 걱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터졌죠. 계속 걱정만 했는데 어떤 쇼크가 오면 순식간에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원체 높은 국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또 문제는 이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이렇게 제2 또 제3 금융권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연체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금융기관의 부실률이 커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부실도 같이 커질수록 금융사들의 또 건전성 관리도 조금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은 결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 왜 그렇게 이율이 높을까요? 조달금리 자체도 높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 빌려주는 사람들의 그 계층 특성상 못 갚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면 적다면 적지만 이게 이자로 산입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앞으로 더 커진다면 그 부담이 은행은 그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늘 이자와 그 대출 구조상에서 이익을 보게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이자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 그 부담은 뭐 국민 경제 전체가 자영업자만 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은행들도 자신네들 그 부실 같은 거 관리를 할 때 건전성 관리를 할 때 뭐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되고 그 돈이 어디서 공짜로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 비용만큼 또 수익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이자율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핵심이 부동산에도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지적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자영업자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즉 자영업자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 담보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질 때도 또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 얘기가 이제 그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내줄 때 자영업자들한테 토지나 아니면 그 상업용 부동산 뭐 상가 같은 걸 이제 담보로 잡으라고 많이 해가지고 그 상호금융에서 특히나 이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시중은행이야 뭐 그 신용평가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데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농수협 그 조합 그다음에 신협조합 같은 데들인데 그 조합 안에서 이제 그 신용평가를 할 때 좀 뭐 많은 툴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담보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비중이 높았던 거고 1분기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58.6%라고 이게 그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4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불황에서 상가 가격 같은 게 꺾이기 시작하면 이 대출은 그냥 뭐 이자를 갚고 있더라도 부실화될 수 있죠. 이 얘기는 좀 더 좀 다른 나라 얘기로 하면 좀 더 또 재미라기보다는 의미가. 심각성이 더 드러날 텐데 지금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초고층 빌딩이 질비한 도시들 뭐 런던의 카너리 워프 지역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는 뭐 다운타운 전체가 그렇다고 하고 뉴욕도 오래된 빌딩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 그리고 뭐 소매 판매용 그 상가 공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임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임대 가격도 점점 떨어지는데 심각한 수준이고 금융위기 수준이라고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이 뭐 위협을 받을 정도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그 나라들의 특성을 보면 점점 팬데믹 이후에 뭐 도심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무실을 도심에 안 두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활 스타일이 바뀌면서 도심에서의 상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역시 또 사실은 우리나라 역시 거기서 완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영업자들의 이 대출 위험성이 그런 충격들에 의해 전이되는 가능성 하나 있고 사실은 우리는 PF 대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PF 대출이 아직은 작년에 뭐 잠깐 출렁출렁했지만 잘 넘어갔지만 올 하반기부터 또 다 도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 대출들이. 근데 그렇게 도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들 특히 그리고 그 위에 소매 판매하는 분들의 부동산 역시 가격에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8784님도 역설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 지나친 정부 보증 대출이 상환되는 지금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사라지고 원부자재 상승 등으로 매출은 늘어나도 이익이 감소하는 자영업자 참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서영민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올해 9월이면은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줬던 것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도 힘들어도 뭔가를 갚아 나가야 되는 그 시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괜찮을까 싶은 건데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을까요? 대출 상환 유예 같은 게. 사실 뭐 이게 그동안에도 계속 뭐 연장을 한 해 만에 끝낸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을 계속 이제 직전에 해오긴 했었거든요. 끝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끝내기는 어렵고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제 자영업자들의 호소도 굉장히 컸고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뭐 연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완충을 해서 끝내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일단은 뭐 끝까지 한 9월까지 가봐야지 정확하게 이번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아까 어떤 뭐 문자 보내서 청취자분들도 이제 의견을 내셨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연장을 하면서 사실상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고통을 잠시 미루는 거 아니냐,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이제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게 단순히 연장만 할 게 아니라 좀 뭐 추가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게 뭐 일부에서 뭐 세금 들여서 뭐 막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코로나 시절에 분명히 이제 뭐 방역 정책으로 영업시간 제한으로 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손실보상금 사실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뭐 원성이 많았고 그래서 그 기간 뭐 모두 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867님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뭐 하겠어요. 갚기는 더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자생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 대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높은 금리를 쓰는 것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중간 정도 금리로 낮춰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그게 한 연 6.5% 정도 금리가 되는 상품이라는데 근데 이게 예상보다 신청이 좀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조건이 좀 굉장히 까다롭다 뭐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대상 자체도 사업자 대출만 대상인데 사실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사업자 대출뿐만이 아니라 어렵다 보면 뭐 카드론도 쓰고 가계 대출도 끌어다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자 대출만 대상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소상공인이나 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대출의 양태가 매우 복잡하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기준도 뭐 지난해 5월 말 이전 뭐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야지 이게 좀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책 사실상 상환 유예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단하기도 어렵고 이론적으로는 중단을 또 해야 맞는데 자생력을 갖춰야 되겠고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사실 경제 성장률 앞에서도 이인철 소장과 뭐 1%대 초반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정말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들까지 포함했을 때 그 정도고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이 사회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2년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죠. 노인 빈곤층도 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6명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아까 보면은 2346님 초고령으로 저도 5년 남았네요 라고 힝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5년 남으셨으면은 이제 60세 예, 환갑 다 되신 것 같은데 힝 하고 보내주셔서 2346님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라면 이야기했거든요. 라면 가격 이야기. 거기서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한 주 전에는 추경호 부총리가 KBS 방송에 나와서 라면 가격 너무 높다. 내려야 되는데 거의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제분업계, 밀가루 만드는 회사들을 아예 불러 모았네요. 어제 그래서 성과라면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성과. 네, 정부의 성과. 이 제분업계가 이르면 다음 달 정도부터 밀가루 가격을 좀 낮춰보겠다. 낮춰보도록 노력해보겠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안 낮출 수가 없는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모인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버텼는데 지금 최근 분위기가 조금 이제 라면으로 폭발된 그런 이제 가격 인하 움직임이 밀가루 업계에서도 더 이상 좀 버티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 또 뭐 공정위 언급하고 뭐 이러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타고 올라오는 것이 정말 이게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사실은 이 얘기는 KBS 출연할 때 KBS 앵커가 물어본 거예요. 먼저 말 꺼낸 게 아니에요. 라면 계속 물어봤거든요. 한 2번 3번 물어보니까 그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KBS가 물어본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는 뭔가 잘 걸렸다성의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라면 업체들을 압박했는데 라면 업체들이 우리 밀가루 가격 안 내렸어 라고 하니까 밀가루 가격으로
그 화제가 옮겨 붙는데 그 와중에 또 총리께서 이게 뭐 좀 제대로 된 건지 살펴봐야 된다 했더니 공정위는 총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안 살펴볼 수 없다 해서 공정위 조사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와중에 농식품부는 그 제분업체들을 불러다가 좀 내려줄 수 없겠니? 혹시 내릴 여지가 없니 살펴보는 거예요. 점입 가경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물가를 어떻게든 잡겠다. 특히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국제 밀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우리나라 내부 유통망에서는 그게 효과가 체감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전가가 돼서 결국 밀가루 가격이 내리면 라면 가격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면 업체들이 약간 그런 의견을 피력하거든요. 뭐 밀가루 가격이 좀 내린다면요. 점점점 하니까 밀가루 업체들 부른 겁니다. 근데 사실 밀가루 업체들은 작년 8월 9월에 우리 수입 가격이 피크 칠 때 그때 가격을 안 올렸어요. 7월에 한번 올리긴 했는데 8월 이후로는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린 게 정부가 보조금 줬기 때문입니다. 수입 가격에 한 7, 80% 보조금 주고 업체가 한 10%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을 눌러놨습니다. 안 눌렀으면 밀가루 가격은 그 뒤로도 10월, 11월에 올랐을 거예요. 근데 안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분업체들은 좀 속상하죠. 그동안 안 올렸는데. 그리고 이 보조금은 올 1월에 끝났다고 하거든요. 2월부터는 보조금 없이 지금 가고 있다니까 가격이 설사 조금 국제 가격이 내렸다 손 쳐도 정말 내릴 여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밀가루 업체들은. 그래서 밀가루 업체들은 다음 달쯤 되면 가격이 수입 가격이 실제로 좀 떨어지니 우리는 그 이후로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꼭 라면 때문일지 일단은 그러면 혹시 그 다음에는 팜유 있지 않습니까? 튀기는 이제 기름 다 나옵니다 지금. 팜유 업체들도 또 불려 나가는 건지 그렇죠? 그 라면에 쓰이는 게 꼭 밀가루뿐만은 아닌데. 똑같은 게 우유입니다 지금. 우유 가격 오른다니까 또 우유 가격 오르면 치즈 가격, 빵 가격, 아이스크림 가격 다 똑같거든요. 밀가루와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50%, 버터에는 90%. 그러니까 우유 가격 오르면 다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유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이 또 다른 종류의 이런 걸 불러오는 거 아니냐. 정부가 또 이것도 좀 쳐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게 우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 연동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낙농 그 축산 쪽으로 가서 낙농가들에게 좀 더 싸게 공급하시오라고 하기도 그거는 어려운 지점이어서 그쪽도 계속 마찰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갖고 어느 지점에선가 누구는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단 밀가루 업체까지는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5% 정도 내린다라는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요거 관련해서 어제 업계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업계마다 사정이 달라요. 제분업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대 제분사들 삼양, CJ, 대한제분 이 정도 있는데 이 제분사들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 실적이라는 게 그 성과라는 게 재무제표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분기별 성과 보면 나오는데 제분사들의 영업이익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매우 미미한 수준이에요. 덩치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은 부문이고 지난 몇 년간 약간 일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돈 많이 벌지 못했어요. 라면 회사들은 엄청 벌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2020년에 코로나 때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라면 엄청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라면 회사들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굉장히 좋았는데 이 회사들이 2021년, 22년은 별로예요. 올해 그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2020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3사 모두. 라면 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분사들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라면 회사들에 있다. 부총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은 이게 제분회사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은 라면 회사들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적당히 영업이익을 거뒀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라면 회사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면은 조금 있을 것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뭐 밀가루 가격은 사실 크게 내리진 않았고 이제 영업이익 중에 해외 영업이 굉장히 많이 선방한 게 컸거든요. 수출을 잘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특히 미국 같은데 공장 지어서 이제 열심히 팔았는데 이제야 조금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올렸다 내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주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정부 리스크인 것 같아요. 주가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참 이거를 누군가는 떠안아야 되지만 누가 떠안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최근에 라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게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 이제 반영한 거였고 수출도 잘 되는 걸 반영한 거였는데 일단은 내수용은 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수출용이라도 좀 마진을 좀 방어를 해야 될 텐데 뭐 수출용 내리라는 가격은 설마 안 하겠죠. 근데 연달아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밀가루 가격은 5% 정도 내린다고 하니까 이어지는 것들 밀가루를 가져다 쓰는 거 라면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빵이라든지 또 빵을 이용한 프랜차이즈라든지 여기서부터 또 줄줄이 최종 소비재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가 담당하는 통계청을 출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480개 품목을 쫙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최근 1년 반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품목들이 뭔가 한 20개 정도 꼽아봤더니 밀가루로 만든 게 7, 8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수, 면, 소면이죠. 그리고 뭐 파스타면, 그 밀가루 소매품, 부침가루,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라면, 비스켓, 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밀가루가 들어간 것들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라면은 상징입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거 1년에 70개 이상을 먹거든요. 한국 사람은. 서민 음식이고. 0세부터 80세까지 모두 70개 이상 먹는 걸로 통계상 나오는 굉장히 대표적이기 때문에 콕 집어 말한 건데 밀가루로 만든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공식품은. 그 점이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혹시 저는 그러니까 추경호 총리가 그 2% 물가를 얘기했잖아요. 뭐 물가가 이제 좀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좀 목표를 갖고 움직인다는 좀 느낌도 드는 게 이게 농식품부 직전에 출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뭐 정권 초기이기도 했고 이게 사기업이라서 우리가 가격 개입은 못한다. 뭐 관세를 인하한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압박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거의 뭐 이제 위협에 가까운 그런 압력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호소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그런 대응 자체가 이제 물가를 뭐 어느 정도 이하로 낮춰야겠다 이런 목표가 좀 확실히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도 크다. 또 세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영국 보면 지금 물가가 여전히 7%, 8%, 9% 하는데 근원 물가도 7%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이 상당히 심각하죠. 빅스텝을 밟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코어예요.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어 근원 물가는 안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도 근원 물가가 안 내리는 사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요거 언론들에서 분석하기로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거둬가면서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서 가계 부담으로 물가 부담으로 전가된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영국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노르웨이, 캐나다, 뭐 호주, 어느 나라든 지금 근원 물가가 다 문제고 지금 계속 금리들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쉬는 동안 다 한 번 혹은 두 번 다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근원 물가 걱정이 또다시 심각해졌고 특히 미국이 한 두어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가 그 스티키 프라이스 근원 물가는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뭔가 충격이 오면 탁 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독점력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 사태 막고 싶은 그 욕심이 지금 라면 업계 점차 더 확대되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투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자영업자 부실 위험 이야기했고 지금 라면 가격 사실 요거는 거의 10원 단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자 이제 10,000원 단위로 가겠습니다. 햄버거 세트가 거의 3만 원에 육박하는 게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선보여서 뭐 해외에서 이 브랜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무슨 뭐 줄 서서 4-5시간을 서서 먹는 둥 보도도 많이 쏟아졌고요. 이 햄버거는 어떤 겁니까?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아직 그렇죠. 며칠 안 됐으니까. 네. 예전에 이제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햄버거나 먹으러 가자면서 가서 그 이 가게에 가서 되게 유명해진 건데요. 이 가게 땅콩은 공짜로 줍니다. 그게 공짜일까요? 근데 한국 매장도 공짜인가요? 3만 원이면 그게 모르겠네요. 안 가봐서요. 근데 전체 가격이 일단 햄버거 하나 단품이 13,000원 정도고
세트로 먹으면 거의 3만 원인데. 그러게요. 근데 거기 옆에 있는 땅콩을 이게 준다고 해서 이게 공짜로 느껴지겠습니까? 다 포함이 됐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세트가 없어요, 사실. 세트를 판매하지를 않고 그냥 햄버거 따로, 그다음에 감자튀김 따로, 그다음에 음료 따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더 나쁘네요. 우리가 먹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룰대로 하면 이제 너무 비싸지는 거죠. 저는 3만 원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나온 가격인가 봤더니 제가 이 회사 말고 다른 고가 햄버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먹어보면 알고 보면 3개를 다 먹지 않더라고요. 비싸서. 그냥 햄버거 단품에 뭐 쉐이크를 먹는다든지 뭐 프라이는 3명이서 하나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여튼 너무 비쌉니다. 2만 원, 3만 원이 웬 말이죠? 햄버거 하나가? 이게 처음에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 처음 들어온 브랜드라고 하니까 호기심에 맛볼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갈 수 있을까요? 10,000몇천 원짜리 햄버거 하나 먹으러? 매장이 몇 개 안 되면 그 매장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소비자층을 매우 세분화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매장으로 운영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맥도날드 형태로 많은 매장을 운영하면 바로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뭐 6번째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막 희소성이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가서 먹어보고 싶은 욕구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무슨 한우 버거? 그게 그 유명한 셰프가 같이 런칭을 한 14만 원짜리. 영국에서 오신 분. 아니 그 돈이면 그냥 한우 고기를 사 먹는 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다른 프랜차이즈 버거들 보면 매장이 많은 데도 보면 뭐 경영 상황이 좀 안 좋은 데들도 있고 한데 같이 또 가격 인상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늘 물가는 함께 움직이니까 이런 게 하나 나오면 100원, 200원 올리기 쉬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촉발을 한 게 물론 이제 이들끼리 뭐 경쟁을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경쟁은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긴 한데 그리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어서 그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서영민, 조정인, 석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오늘 뭐 자영업자들 걱정도 많이 하는데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좀 찾아볼게요. 특히 이제 창업 시장에서 뭐 무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뉴스 잠시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